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구독자 여러분,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방송 시간이 한 2, 3분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강호환님이 주필님 과거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노동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말씀하신 적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맞는 거죠? 그러셨습니다. 예, 기억이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2년 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주창하지 않았습니까? 인수위 시절부터 주창을 했는데 그때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을 제시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의료개혁이 하나 추가가 돼서 4대 개혁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이 적어도 4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좀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질서에 대한 창조적 파괴가 우선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개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창조적 파괴와 새로운 개혁,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를 우선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개혁을 하다 보면 이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저항을 당당하게 막아내고 맞설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동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어떤 기득권 세력의 저항, 특히 노동개혁의 경우에는 민노총의 저항이 아주 극렬할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당당하게 받아내고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김문수 위원장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여러 차례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 김문수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뭐 청문을 거쳐서 임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뭐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은 뭐 펄펄 뛰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득권 밥그릇, 철밥그릇을 완전히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노동부 장관이 지명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노총은 김문수 위원장이 김문수 후보자가 경산의 위원장을 할 때 어쨌든 대화를 해온 그런 노조입니다. 한노총에서는 한국노총입니다. 에서는 김문수 위원장이 대화를 통해서 노동정책을 잘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이런 약간의 우려와 약간의 기대가 섞인 반응이 1차 나왔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에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차 조각 그리고 그 중간에도 몇 번에 걸친 소폭 개각을 했는데 뭐 다른 이 국무위원들을 제가 폄훼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다들 역량이 있고 또 아주 열심히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일을 했지만 그 많은 인사들 중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명 그리고 엊그저께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이 두 가지 인사야말로 정말로 잘된 인사다. 꼭 필요한 영역에 꼭 필요한 사람을 정말 적재적소에 기용한 인사다.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자, 댓글을 주셨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주필의 소리 아시아투데이의 주요 뉴스와 사설을 먼저 짧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벤져스 토크 배틀을 조금 바꿔서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최근에 정치 사회 분야 총괄 에디터로 일하게 된 최영재 국장과 함께 전국 전반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아시아투데이 주요 뉴스와 주요 사설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어제자 탑뉴스는 정민훈 기자의 기사인데요. 정치에는 없는 품격을 팀 코리아가 보여줬다. 이런 기사입니다. 팀 코리아.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 예상 밖의 선전을 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한국 국가대표팀들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뭐 금메달을 따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열광케 하기도 하지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품격 높은 스포츠맨십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펜싱의 오상욱 선수 결승전에 그야말로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 선수가 뒤로 뒷걸음을 치다가 넘어졌어요.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펜싱의 규칙은 넘어져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칼만 들이댔으면 바로 그 순간 우승이 확정되는데 오상욱 선수 칼을 들이댄 게 아니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넘어진 선수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딴 금메달입니다. 사실 금메달 10개보다도 더 값진 인간 승리의 장면을 우리 오상욱 선수가 연출을 해낸 겁니다. 이게 어디 뭐 사전에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상대 선수가 그렇게 넘어집니까? 네. 예, 이것이야말로 그 순간에 발휘된 우리 국가대표팀의 정말 품격 높은 스포츠맨십이고 바로 그 장면을 전 세계인들이 감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일본 국적을 아예 포기하고 태극 마크를 달아서 우리 올림픽에 출전한 허미미 선수요. 사실은 이 결승전도 아주 석연치 않게 졌습니다. 뭐 점수로 진 게 아니고 심판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벌칙으로 졌는데요. 그러자 상대 선수 캐나다 선수인데 상대 선수가 어리둥절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허미미 선수 이것도 경기의 일부다 그러면서 정말 아름답게 승복하면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16세의 아주 어린 나이에 금메달리스트가 된 여고생 사격 국가대표 반효진 선수요. 아직 그 청소년 나이인데 최대한 겸손해지겠다. 최대한 겸손해지겠다. 이게 금메달을 딴 다음에 반효진 선수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세계 랭킹 35위였기 때문에 금메달리스트 후보에 별로 오르지 않았던 공기권총 여자 개인전 오예진 선수. 역시 인류의 대제전은 수많은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데 그중에 우리 대한민국 팀 코리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이 스토리 많은 감동과 정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이제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더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우리 정치판과 너무 대조되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판과 대조돼도 너무 대조됩니다. 지금 제 옆에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정치사회총괄 에디터 최영재 국장 지금 자리했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최영재 기자입니다. 아직 기자라고 소개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네, 뭐 할 줄 아는 게 기자밖에 없습니다. 잠시 제가 아시아투데이 기사 좀 더 전해드리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강조했는데요. 네. 이거는 체코의 24조의 원전, 사실상의 원전 수주죠. 우선협상 대상국 경쟁에서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쾌거지만 1천조에 달하는 원전 시장에 대한 본격적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게 뭐냐. 정권의 성격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난 문재인 정권, 종북 주사파 정권 5년 동안에 우리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과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다시피 했거든요. 이걸 2년 만에 이제 복원을 해서 이 쾌거를 이뤘는데 정권이 설사 바뀌더라도 이런 우리나라의 이 원전 생태계와 원전 경쟁력만큼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할 수 있는 제2부속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제2부속실을 별도로 두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했지만 지난 2년 동안에 여러 계기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좌를 위한 제2부속실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었고 대통령도 국민들이 계속 그렇게 요구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지난 1월이었죠. 밝힌 데 이어서 이제 설치 운영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는 사설에서 제2부속실 설치 잘한 결정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특별감찰관도 서둘러서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자꾸 비판이 제기되니까 공수처 할 건데 뭘 하는 식으로 해서 피해 갔는데요. 공수처는 잘 아시겠지만 2020년에 패스트트랙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됐을 때는 공수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핑계대고 안 했다는 건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지금 이 특별감찰관을 아직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만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니 대통령이 먼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 그러니 국회가 추천 절차를 밟아달라. 이렇게 강하게 국회에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사설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주요 뉴스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팬덤 정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팬덤 정치는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한동훈의 강성 지지자들이 위드훈이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서 최근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 임기 1년이 규정되어 있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 이제 2달 됐거든요. 정점식 정책위 의장한테 사퇴를 압박하는 문자를 퍼부었어요. 그래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그 비공개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전환할 정도로 지금 폐해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한동훈의 지지자들이 개딸을 닮아간다고 하는 지적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걸 빗대어서 개딸에 빗대어서 한 딸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딸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지금까지 보수 우파 지지자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팬덤 정치로 인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팬덤 정치로 인해서 전당대회와 당헌 당규가 개정되고 당내 인선 등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민주적 의사체계가 흔들리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 특정인에게 권력이 쏠리는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부정적인 효과까지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 주요 기사와 사설 내용을 제가 먼저 압축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최영재 기자와 함께 이런 전반적인 전국 현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네. 오늘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민노총은 펄펄 뛰고 있어요. 펄펄 뛰고 있죠. 네. 조금 가까이 두시고요, 마이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김문수 전 노사정의 위원장이 원칙에 절대로 무릎 꿇는 사람, 원칙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추궁과 여기에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가슴에 어떤 사이다를 줄 수 있는 그런 김 신임 장관 후보자의 어떤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최 기자가 오랫동안 이제 그 정치판 취재도 하셔서 잘 아실 텐데 일단 국회에서 청문을 한다든지 인사청문을 한다든지 무슨 또 다른 정책 청문을 한다든지 해서 불려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처음부터 좀 왠지 좀 주눅들어 하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고개부터 숙이려고 그러고 그동안 정치판이 좀 그랬어요. 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외통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아마 국회 속기록이라든지 국회 TV에 제 영상이 있을 텐데. 증인으로 채택됐었어요? 네네. 2010년인가에 외통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당시 제가 한 기자를 하다가 한 잠깐 공무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외동포들한테 통일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이 위헌이라고 써서 그 자료를 120개국 해외 동포들한테 배포했습니다. 좋은 교과서를 만드셨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민주당의 의원 4명이 저를 불렀어요. 문학진, 이미경, 박주선, 송민순, 외통위 의원 4명이 저를 불러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면요. 앞에 카메라가 펑펑펑펑 터지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저는 제가 안구 건조증이 좀 있는데 반대로 그런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외통위 의원들하고 이제 송국 같은 질문을 대답을 하려면은 눈동자를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고성국 박사님의 눈을 보고 있는 것처럼 서로 눈을 봐야만 이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그때 거기서 제가 답변을 해냈던 기억이 납니다. 국회 청문회 자리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자리고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낯선 자리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 3.1 청문회를 그걸 당당하게 버텨냈더라고요. 저는 그게 공무원들이 아니라 이진숙 기자는 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라크 전장에서 포탄이 떨어진 그 깊게 패인 웅덩이 안에서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보도하던 종군 기자 이진숙 아닙니까? 남자도 10명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패기와 이 기상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 정도의 그 야당 의원들의 추궁 저는 받아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김문수 위원장,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당당함과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분이고 그 지금 현재 민주노총의 폐단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는 지금 형국입니다. 예. 사실 이 환노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텐데 거기 네네. 노동부 장관이니까 노동 문제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네. 질문을 할 텐데 네. 그게 누구든 네. 김문수 후보자한테 노동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 네. 과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민주당 의원들이 망신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최근 이진숙 후보자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자도 그렇고 네. 예, 그동안 우리 이 자유파 진영에서 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좀 아쉬움 표현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진숙, 김문수로 보면 이런 정도의 최고의 인사. 최고의 인사 아닙니까? 예. 그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거 공무원 출신들과 노동운동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김문수 장관 후보자 그리고 네. 종군 기자 출신의 이진숙 기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예. 자, 오늘 들어온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부터 잠깐 짚어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기사 중에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원전 생태계를 제대로 복원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네. 또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상속세를 대폭 완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막 터져서 지금 피해자가 지금 양산되고 있는 TMF 사태 관련해서 네. 이게 사기적 성격이 있다고 네. 하면서 강력한 수사와 신속한 대처를 지시한 부분도 있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행보를 우리 최 기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윤 대통령은 어쨌든 결코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나라를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이 22대 국회의 거대 야당입니다. 그 거대 야당의 벽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로 힘든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갖고 있는 그 신념, 국가를 정상화하겠다. 이런 신념은 굽히지 않을 겁니다. 노동개혁을 실제로 민주노총을 이렇게 정리를 잘 했지 않습니까? 의료 대란도 지금 그렇게 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도 꿋꿋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 황소 같은 그 저력을 저는 믿습니다. 예. 사실 이 대통령이 그걸 버티지 않으면 네. 밑에 사람들은 그렇죠. 당이 됐거나 또는 공무원들, 관료가 됐거나 그렇죠. 이게 이 민심이 좀 이렇게 가면은 일로 가려고 그러고 언론들이 사설 이렇게 쓰면 또 절로 가려고 그러고 네네. 그런 게 이 세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벌써 이 공무원 사회는 지난 총선 이후로 복지부동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이런 행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친한 후배가 문체부에 관료로 있습니다. 관료로 있는데 대통령실이 필요해서 이러저러하게 인사가 이렇게 좀 별정직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무원 사회에서 이걸 무산시킵니다. 그리고 정책이 약발을 안 먹고 안 돌아갑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그러면 우리 최 기자 말씀은 레임덕이 시작됐다? 그렇지만 예. 이거를 다 잡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어떤 정부의 책임자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고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윤 대통령이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또 고성국 박사님께서 말씀하겠지만은 당정 간의 협의가 잘 돼야 됩니다. 네. 당정이 일체가 돼서 원팀이라는 메시지를 정부에도 줘야 되고 국민들에도 줘야 되고 야당에게도 줘야 됩니다. 남은 임기 3년은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고요. 긴 기간입니다. 예, 우리 최 기자 얘기대로 아무리 지금 총선에서 대참패를 해서 네. 108석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네네. 대통령과 국민의힘 108석이 한 몸이 돼서 똘똘 뭉치면 네. 못할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원팀 예. 코리아. 그게 아까 박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지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예.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팀워크. 네.
원팀 코리아 그런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예. 그리고 당에서는 한동훈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밖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만 네. 그런 점에서는 어제 이 비공개 그 회동 네. 예,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네. 1시간 반 동안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팀 코리아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봤겠죠.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보여왔던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실망을 국민들에게 많이 안겨줬지 않습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나라를 생각한다든지 이런 국면보다도 개인의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적인 야망 네. 그리고 또 그 전체 국민들이 합의할 수 없는 그리고 보수 정당이라는 우파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영입을 하고 그리고 상당한 또 내로남불식 그런 행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정이고 남이 하면 뭐 정의가 아니라는 그런 식의 그런 행보들을 보여왔는데 역시 이런 것을 아우르는 게 저는 이제 그 윤 대통령의 이 아량이라고 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각별하지 않습니까? 각별하기 때문에 그 한동훈 대표를 품어 안은 겁니다. 대통령이 왜 그런 한동훈 대표의 그러한 그 좀 이 용산과 그 호흡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게 불만스러운 게 왜 없겠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어떤 그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좀 주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씀이 나온 김에 드리자면은 좀 뭔가 이런 그 국가적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안고 있는 위기를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대통령 출마라는 그런 정치적 야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정치에 한번 나와서 출마를 하고 또 당대표가 되고 했다면은 누구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꿈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요. 그걸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야당과 범좌파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 전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비록 조금 어느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로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 차이를 부각시킬 측면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성공해야만 자기도 살고 우리 여당도 살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원팀 코리아, 원팀 국민의힘 뭐 이런 정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최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정치하는 사람이 대통령 꿈을 갖는 거 갖고 뭐라 그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당하니까 자유우파 세력이 세력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용 빼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예, 다 죽습니다. 네. 뭐 대선 탄핵하고 나서 2달 후에 하지만 네네. 그 2달 후에 그 2달 동안에 대선 후보 하나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패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지금 그쪽 주변에 뭐 여러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꾸 뭐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한동훈을 오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정말 쓰러졌다, 탄핵당했다. 그러면 한동훈도 다 같이 죽는 거거든요. 대통령 꿈은 무슨? 그러니까 옆에 그 한동훈 주변에 있는 그 여러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저도 대학 다닐 때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볼 때 한동훈 주변에 있는 그 약간의 좀 참여연대 출신이라든지 네. 과거 다른 정당 출신들 보면은요. 네. 좌파 출신이었던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보면요. 우파로 전향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생각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또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제대로 습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쪽에서 꿀을 빨다가 좌쪽에서 꿀을 빨다가 잘 안 빨리니까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잠시 넘어와 있는 것이지 현재 이 보수 정당의 우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측면에서는 아닌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 전향을 하려면 네네. 김문수 저런 정도는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자기는 김문수 후보자는 그렇게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나 공산주의자였다. 네네. 예.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다. 몇 년간의 방황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접고 이제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이렇게 내가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또는 강철 서신으로 유명한 김영환이 정도로는 돼야 전향이 되는 거지. 그 사람 지금 목숨 걸고 북한 민주화 운동, 북한 인권 운동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총선 시기에 그 짧은 그 캠페인 시기에 뭐 우리 신문에도 그런 내용을 썼지만은 총구를 바깥으로 야당을 향해서 총구를 향해야지 왜 이 총구를 내부를 향하느냐 등의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를 지키겠다. 내지는 저는 보수를 지키고 보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를 몰입을 시키고 거기에 헌신을 해야지 얼마 안 되는 자기 그룹에 내지는 자기의 영달 이런 걸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대표 주변에 많았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그랬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가 이후 전국의 향배를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돼버렸는데 뭐 좀 편하게 얘기하죠. 두 사람이 갈등 관계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배신했다면 그걸 이를테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무슨 수로 배신을 합니까? 맞습니다. 배신해야 무슨 배신할 거리가 있어야 배신을 하지. 배신을 했다면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가 우리 뭐 개인 간의 관계처럼 뭐 속내 다 털어놓고 또 속마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어차피 또 필요한 경우 목적을 위해서 쇼를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이라는 말에 같이 탔어요. 같은 배를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배에서 다른 행동을 하면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본인이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잘 알 것입니다. 알 것인데 저는 언젠가는 또 삐딱선을 탈 수가 있다. 올해 연말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윤석열과 같은 배를 타고 갈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은 본인의 지지율이 좀 떨어질 때 그때 대통령을 이용하지 않을까.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다시 존재감을 예. 부각하고 지지율을 올린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의 측면이라서도 제가 이런 말씀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까 최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동훈을 어쨌든 끌어안고 가려고 한다. 그게 두 차례의 이 회동을 통해서 나타났다. 특히 어제 비공개 회동은 그런 의미가 좀 각별히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어제 비공개 회동은 이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요청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간을 내준 거죠. 보통은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집권당이라도 대통령 일정이 있는데 요청한다고 바로 시간 내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형님의 입장이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계속 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이 또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이 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서로의 성공을 위해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제 저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최 기자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가장 가까운 현안은 정점식 정책위 의장 인사 문제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과 한동훈 쪽에서는 어떻게든 그 정점식을 교체하고 자기 쪽에 한바 중에 누군가를 세워서 이 정책위 의장이 9명의 그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가는 멤버니까. 그렇게 해서 5대4로 한동훈 세가 앞서는 걸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야말로 전형적인 이
이 패권 정치인데, 패도 정치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데 어제 있었던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비공개 회동에서 네. 얼추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뭐냐면 대통령께서 양보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당의 인사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그 보도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역시 윤 대통령이 또 큰 형님답게 이렇게 열어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알아서 하라 그런다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도 참 수준이야지. 근데 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어쨌든 그런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풀어드리면 본인이 좀 거치는 자유스럽겠지만은 어쨌든 네. 그 대통령께서 힘들지만 어려운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 정책위의장은 임기가 1년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다른 이 임명직 당직자는 임기가 따로 없는데 네. 정책위의장은 특별하잖아요. 네. 그리고 당원 당규에 보면 당 대표가 임명은 하는데 네.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총의 그 추인을 받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책위의장이 사실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뽑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과 3년 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표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당헌 당규 원래 이 법을 해석할 때는 입법 취지가 뭐냐. 한동훈이 법률가니까 그거 잘 알 거 아니에요. 입법 취지가 뭐냐. 당헌 당규의 정책위의장을 그렇게 규정을 한 취지가 뭐냐. 네. 이거는 원내대표와 파트너라고 하는 거를 그 전제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 한동훈 주변에서 아니 대표 바뀌었으니까 싹 바꿔야지. 세술은 세부대요. 그러면 왜 추경호한테 물러나는 소리 안 하나 모르겠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점식 의원이 본인이 버티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그분들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한번 취재를 좀 해보죠. 정점식 의원하고는 또 좀 그래요. 예, 제가 좀 관계가 좀 있고 해서 한번 물어보죠. 한번. 저는 정점식을 조금 아는데요. 네. 당장 기분 같아서는 당장 때려치고 싶을 거예요. 이 사람이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지만 고민이 간단치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개인적인 거취 문제가 아니니까. 네네. 네, 저는 매우 진중하게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큰 틀에 그 또 한동훈 대표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또 개인이 아니라 정책위 의장 정점식은 또 당이나 어떤 정권을 위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누구를 앉히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진짜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네. 사실은 당대표와 일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네. 원내대표하고 그야말로 원내대표가 아버지라면 정책위 의장은 어머니 역할을 하는 식으로 해서 원내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경우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도 네.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한번 취재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좀 크고 심각한 문제는 역시 특검법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보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특검법 거의 포기했어요. 그렇죠. 예. 거부권으로 이제 다 반려가 되니까. 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한다는 거고 네. 또 몇 번이라도 계속 한다는 건데 네.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한동훈이 어쨌든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 입장에선 이거 봐라. 한동훈의 저거를 잘 잡아채기만 하면 의외로 어쨌든 특검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법하단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21대 때 얼마 남지 않은 국회에서 다 폐기가 된 법안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3자 특검 추천 이게 이제 네. 그게 지금 아마 지금 한동훈 본인도 지금 그걸 내지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당시 인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생각 없이 뱉은 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 제3자 특검을 뭐 대법원장 뭐 추천 이게 민주당이 철저히 이것은 탄핵으로 가는 수순을 명분을 쌓는 작업인데 네. 그걸 받아들일 리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그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기 전에는 후보 시절에는 그런 얘기를 뱉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일 거예요. 처음에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는 거기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윤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했던 말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 그런데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아마 주장할 수 없을 겁니다. 바로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말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거 뭐 해법을 지금 한동훈한테 이 특검과 관련해서 조언을 한다면 우리 최 기자는 어떤 말씀 해주실?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실망스러운 모습이 지난 총선 시기 하나둘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척을 지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종섭 장관과 황상무 네.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 책임을 물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 사안이 어떻게 진행된 사안인지. 다 민주당이 공작이거든요. 그렇죠. 황상무 사건만 해도 MBC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 발언을 중간에 잘라가지고 처음에 MBC 기자들하고 다른 방송사 기자들하고 모이는데 황상무 그랬답니다. 뭐냐면 과거 뭐 군사정권 때는 식칼 테러도 하고 이런 문제가 많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 이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그렇게 증오심을 갖고 오보를 하거나 조작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런 얘기였는데 과거 식칼 테러를 했다는 그 얘기를 딱 살리고 중간에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빼고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붙여버리면은 이게 협박한 걸로 되거든요. 그런 사안을 한동훈 대표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거든요. MBC 공작이란 거 알아요. 그런데 또 황상무의 책임을 물었지 않습니까? 이종섭 장관의 문제도 바로 그것도 MBC 공작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예. 이 집권당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청와대 수석이 또 장관이 일일이 야당의 그런 공세에 하나하나 대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공직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럴 때 집권당이 빨리 내용을 파악하고 이게 사실이 그게 아니구나 하면 대신 싸워줘야 되잖아. 대신 싸우고 오히려 공격을 해야죠. 대안을 네. 만들고. 그런데 야당의 주장에 놀아났단 말입니다. 야당의 주장에 놀아났고 그리고 지금 집권당 대표가 된 이상은 그런 행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할 수 없고 철저하게 당의 입장에서 끌어나가야 될 겁니다. 이제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하면서 좌파들이 계속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있었다. 대통령이 그거를 수사에 개입해서 임성근이를 구하려고 했다. 네. 그것을 이종호라는 사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김기현이라는 자가 폭로를 하고 마치 공익제보처럼 했어요. 네. 이거를 권성동 의원이 이게 이제 법률가고 수사감이 있으니까 추적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조작된 공작이다라고 하는 걸 밝혀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김기현이라는 자와 그 JTBC와 민주당의 장경태라는 자가 어떤 식으로 이 공작을 했는지를 지금 한 일주일 가까이 계속 성명 발표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가 한동훈이 직접 이거를 당의 문제로 받아가지고 네. 당이 총력전을 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권성동이 혼자 떠들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당이 이뤄질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게 대부분 박사님 이게 특히 이런 사건 돌출적인 사건을 보면 프레임이거든요. 이 사건의 본질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 본질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본질이 이겁니다. 조금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2021년에 강아람 중사라고 공군의 그 여자 중사가 성폭행 성추행으로 자살을 해요. 그래서 군 형법이 바뀝니다. 네. 그 군 형법이 바뀌어가지고 군 내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 성폭행 사건은 즉시 민간에 이첩하게 돼 있어요. 민간 경찰에. 예, 그 당시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 군 수사기관이 강아람 중사의 사건을 자꾸 좀 축소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 인권센터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막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에서 이 법을 바꿨어요. 네. 그때 법사위 간사가 박주민 의원인데
박주민 의원이 앞장서서 형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사망 사건, 성폭행 사건이 터질 때는 무조건 즉시 민간으로 이첩해야 돼요. 네, 이첩이죠. 이첩해야 돼요. 네, 수사권이 없는 거예요. 군 맞습니다. 헌병이. 예. 지금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 마사지를 하고 민간에 넘기지 않고 쥐고 있었어요. 사실상 수사를 한 거예요. 예, 쥐고 있었어요. 증인을 막 계속 부르고 네, 네. 당시에 이종석 국방장관이 야 그거 우리가 만질 사건이 아니다. 빨리 넘겨.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뭐 사실상 그 MBC와 내통도 했어요. 내통도 하고 계속 언론에 흘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한 사람이 임성근이고 그 박정훈의 항명 위법한 사항을 수사권이 없는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그러지 마라고 전화를 하고 했던 걸 이 친구들은 외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불법 행동이 원래 기초인데. 네, 예. 그러니까 이 그러지 마 상황에서 벌어졌던 그걸 가지고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계속 본질인 것처럼 그게 위법인 것처럼 프레임을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네, 네. 한동훈 대표가 이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처음에 박정훈 대령의 그 항명이 본질이에요, 이 사건에. 예. 그래서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도 국회에 나와서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그렇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걸 분명히 알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영재 기자, 정치 사회 총괄 에디터, 최영재 기자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확 지나가네.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두 가지 문제를 좀 짧게 라도 짚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네. 바로 취임하는 이날 탄핵 발의를 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주당이 왜 이진숙 위원장을 저렇게 쫓아내려고 그러느냐, 왜 저렇게 집착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반대로 보면은 MBC 때문이 가장 원인이 큽니다. MBC와 뭐 KBS라든 특히 MBC죠. 네. MBC가 그동안에 얼마나 민주당과 거의 범죄 행위를 공모했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MBC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MBC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보도본부 안에 민주노총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요 보직에. 그래요? 100% 민주노총입니다. 아하, 예. 사장도 민주노총이고. 그러니까 이게 민노총 방송인 거예요. 거기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싸웠던 사람들인데.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어쨌든 이 민노총 MBC를 지키려고 그렇게 민주당이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도 있고 향후 대선도 있고 MBC라는 이 금덩어리 보물을 놓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일단 탄핵 발의를 했으니까 탄핵 되겠네요. 네, 탄핵되는데 탄핵되기 전까지 한 2, 3일 시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다 국회 절차. 예. 그 안에 속전속결로. 박문진, MBC의 대주주 박문진 이사 교체, KBS 교체는 이준숙 장관이 이제 방통위원장이죠. 이준숙 위원장이 오늘 중에 하겠다. 지금 그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략 보름 정도 이사진이 개편이 되면 아마 9월 초부터는 신임 사장이 MBC의 신임 사장이 이제 대대적인 MBC의 정상화, 민주노총 인적 청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김홍일 위원장이나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 중단, 업무 마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냈는데 이준숙 위원장은 이게 급한 정말 중요한 이 이사진 교체를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탄핵당해서 헌재에서 판결 받아가지고 아마 100% 이거는 기각일 텐데 그래가지고 오면 다시 탄핵하자고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도 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광역이죠, 광역. 도지사하고 광역시장인데 12명이에요. 우리가 지난 2년 전에 아주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 12명 명단 다들 다 외우지 못하실 테니까 제가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냐? 서울시장 오세훈, 인천시장 유종복,
대구시장 홍준표, 부산시장 박형준, 울산시장 김두겸, 대전시장 이장우, 세종시장 최민호, 그리고 경북도지사 이철우,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강원도도지사 김진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이렇거든요. 네. 이게 12명입니다. 이게 사람 한 명 한 명만 보면 여기만 해도 대권 주자들이 벌써 서너 명이에요. 네네. 그리고 당의 중진 또는 최고 원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국민의힘과 자유파의 그 힘이고 자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를 구성해서 네. 이제 당 지도부 회의에도 좀 참석하고 다양한 형태로 목소리도 내겠다. 그리고 대통령실하고도 직접 협상하겠다. 네. 왜냐하면 광역 단체장들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실과 업무 협의를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여기는 야당 소속 단체장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편하게 얘기하기 좀 쉽지 않은 구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출범을 했어요.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최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당의 정체성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에 아주 거기 대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호남 지역의 민심을 당심을 대변을 하는데 우리 네. 국민의힘은 지금 보면은 반대로 노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지난 총선 때 200석을 막아 저지해 준 분들이 부산 표거든요. 아, 그렇죠. 낙동강전선에서 진짜 목숨 걸고 사수했어요. 대통령 탄핵을 막은 그 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총선 바로 그 다음 날 국민의힘에서 한 행동이 뭐였느냐면은 부산으로 달려가 가지고 정말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읍소로 해도 지금 모자랄 판국인데, 근데 정작 부산 시민들은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러고 있는데 광주로 갔어요. 아하. 5.18로 뛰어갔어요. 네. 자, 이러한 행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얼마나 부산 사람들이 분이 났겠습니까? 대구 사람들이 분이 났겠습니까? 도대체 저 당은 어디를 보고 정치를 하는가? 근데 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예. 총선 전날 전전날 네. 전부 막 부산 대구 경북에 올인하다시피 했어요. 네. 제발 살려달라고. 네, 네, 네. 그렇게 살려놓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전례가 없던 이런 일입니다. 시도지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당무회를 한다는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오죽하면 그분들이 뭐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당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겠다는 그런 충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개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이 최영재 기자하고 제가 처음으로 대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정치 흐름을 핵심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뭐 정치 현상이라고 하는 게 워낙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쫓아다니다 보면은 나무 쫓아다니다가 숲 전체를 우리가 못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치에서는 그래서 숲도 보고 나무도 함께 봐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본다. 그러면 숲을 봐야지 나무를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최영재 기자와의 이런 대담이 한국 정치, 특히 우리 자유파를 중심으로 한 정치판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 기자, 우리 댓글창에 두 가지 주장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팬들입니다. 네. 하나는 두렵습니다. 한동훈 중심으로 뭉치지 않으면 보수가 파탄난다 이런 주장이에요. 네. 그러자 또 한 분이 대통령 중심으로 모여야지라고 하는 의견을 올렸어요. 둘 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한 배를 탄 분들입니다. 한 말씀 하신다면. 한 배를 탄 분들이고 두 사람 모두 다 이렇게 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도 저기 고 박사님과 말씀 나눴다시피 혹시 행여나 따로 맞서서 자기의 인기를 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분명히 둘 다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독자님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는 분들이 고맙지만은 같이 가기를 우리는 응원을 해야 됩니다. 원팀 코리아, 원팀 국민의힘을 우리가 응원하고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우리가 으쌰으쌰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오늘 우리 최영재 기자는 아시아투데이, 아투TV에서는 이제 처음 나오신 거죠. 그런데 아마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율보에서 네, 제가 활동하셨고. 그 17년도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에 네. 사실은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시아투데이를 그만두고 자율보를 창간해서 거리의 신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7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가판하듯이. 그 태극기 군중들 사이에서 돌리고 다녔죠. 아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다 알아요. 왜냐 신문 돌리는 그 사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그때 형편없는 신문이지만은 그 신문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 손. 네. 우리 애국 시민들의 그 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내가 이 손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자율보가 지금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아주 의미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성구 TV에서 다른 언론을 인용할 때는 자율보를 아주 자주 인용을 하곤 했는데 그 자율보를 만든 분이 바로 이 최영재 기자세요. 다시 이제 친정인 아트로 돌아오셨고 네네. 그동안 유튜브 활동도 쭉 하셨죠. 네, 그 유튜브도 좀 몇 년 했습니다. 했는데 구독자가 많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이제 아트TV에서 네. 좀 터줏대감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트TV에서는 첫 출연이신데 그러나 여러분들 아주 편안하게 전국 흐름을 이렇게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최영재 기자입니다. 앞으로 뭐 어쨌든 제가 잘 정리하고 이 기자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자가 개고생을 하면 독자는 편하다. 제가 그 자처해서 개고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물, 그 콘텐츠를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 기자가 저렇게 인사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주필이라는 직책이 있는데요. 이 주필이 하는 주요한 일은 기자들 개고생 시키는 일입니다. 예, 앞으로 아투TV를 통해서 더 자주 우리 최영재 기자를 만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투TV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재 기자와 함께 인사드리고 저는 이제 고성구 TV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